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 여수에서 쑥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18년 차였고, 친정엄마는 홀로 되신 지 20년째인데, 계속 아빠와 살았던 시내의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건 제가 20년 동안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을 하마터면 한꺼번에 잃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엄마를 버리고 제 집을 빼앗고 제 돈을 훔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밤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쑥 수확 성수기 대목을 3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건조기가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저는 엄마한테 7번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신호만 가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보낸 카톡을 다시 열었습니다. 장모님 제주도 프리미엄 힐링 프로그램 보내드렸으니 걱정 마.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직접 보낸 메시지는 4일째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제주도 가셨으면 바다 사진이라도 보내실 분인데 카톡 프로필 접속 시간도 4일 전에 멈춰 있었어요. 오전에 택배 송장을 확인하다가 문득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 혈압약이요. 제가 지난주에 택배로 붙여드린 건데 배송 조회를 해보니 수령 완료가 안 떠 있는 거예요. 제주도 가시면서 혈압약을 안 받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제주도 가시면서 혈압약을 빠뜨리실 분이 아닙니다. 하루도 안 걸으신 적 없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 전화요. 엄마 핸드폰이 안 되니까 혹시나 싶어서 받더라고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여보세요 하고 받았다가 제가 거기 누구세요 하기도 전에 뚝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3번, 4번. 안 받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차 키를 움켜쥐고 공장을 나서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건 20년 전 시장 좌판이었어요.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쑥떡을 팔던 시절, 겨울이면 엄마 손이 갈라져서 떡 반죽에 피가 묻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거스름 돈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네가 지켜라. 그 집이 엄마 명의의 친정 아파트입니다. 밤 9시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아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복도식 아파트 외부 복도를 걸어가는데 엄마 집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엄마가 돌아오신 건가 싶어서. 그런데 현관 옆방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을 쐬려고 열어둔 거였는데 그 창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그년 차례야. 그리고 낯선 여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난간을 잡았습니다. 현관 도어록에 손을 뻗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거실 소파가 보였거든요.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 배가 불러온 여자의 옆모습이 거실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 엄마 집 소파에서 엄마의 액자가 걸려있던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가 갈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분노를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엄마 행방을 영영 모를 수 있다. 엄마가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몰아붙이면 그 사람이 엄마를 더 깊이 숨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삼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고 엄마 얼굴만 떠올렸어요. 경비실에 내려갔습니다.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 보셨느냐고. 경비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아, 사위분이 일주일 전에 어머님 짐 실어 나가시던데요. 이삿짐은 아니고 가방이랑 박스 몇 개 차에 실으시더라. 일주 전 엄마한테 연락이 끊긴 것도 딱 그때부터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한참을. 그러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법인 카드 결제 알림 내역을 하나씩 스크롤했어요. 남편이 사업 경비 명목으로 긁었던 법인 카드 내역들. 주유, 접대, 사무용품 그 사이에 한 줄이 박혔습니다. 영원 실버케어센터 입소 보증금 500만 원. 실버케어센터 요양원이었습니다. 제주도 프리미엄 힐링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양원이요.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어를 넣고 새벽도로로 차를 몰았어요. 엄마가 거기 계신다면 지금 당장 가야 했습니다. 달리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은 그년 차례야. 그년이 저였습니다. 엄마를 치우고 다음은 저를 치울 차례라는 뜻이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 비추는 새벽도로 위에서 분노가 슬픔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낀 외곽도로 끝,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가로등도 하나뿐이고 건물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영원 실버 케어 센터라는 빛바랜 현수막이 바람에 찢어진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프리미엄 힐링. 남편이 그렇게 말했죠. 차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신다고? 이런 데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로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복도에 접수대가 하나 있었고 야간 근무 직원이 졸다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면회 시간 아닌데요. 딸입니다. 어머니 면회 왔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이 면회 금지를 요청하셨는데요. 보호자가 누군데요? 남편분이라고 사위 되시는 분이요. 사위가 무슨 권한으로 딸 면회를 막아요? 법적 근거 있어요? 직원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행정 서류 한 장 제대로 게시되지 않은 복도를 보면서 여기가 인가 시설인지조차 의심이 갔습니다. 제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직원이 결국 길을 비켰어요. 3층 끝 방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하나 나가 있어서 어둑했고 어디선가 노인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문마다 번호만 붙어 있을 뿐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끝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낡은 이불을 껴안고 웅크려 있었어요. 핸드폰도 없이 TV도 없이 좁은 방에 침대 하나와 철제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엄마 물건이라곤 슬리퍼 한 켤레뿐이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데 2초도 안 걸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시더니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앞에 쪼그려 앉아서 두 손을 잡았는데 손이 엄마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나야. 나왔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이 네가 해외 출장 간 사이에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며칠만 계시라고 했는데 며칠이요? 2주가 넘었어. 아무도 안 왔어.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놓으면 제가 사라질까봐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보호자 지시라고 못 준다고 했어. 너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매일 부탁했는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매일 부탁했다는 말에 엄마가 이 방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마 팔을 잡는데 뭔가 만져졌습니다. 소매를 올려보니 팔뚝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보랏빛으로 넓게. 엄마, 이거 뭐야? 밤에 문을 열려다가 넘어졌어.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요. 잘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시는 엄마를 보는데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엄마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입소 동의서를 달라고 직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를 펼치는 순간 눈이 흔들렸어요. 보호자란에는 남편 서명이 또렷했고 입소자 동일한 엄마 서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엄마 글씨가 아닌 낯선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 석자가 써 있긴 한데 엄마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 글씨를 압니다. 시장 좌판에서 장부 쓰시던 그 글씨를, 거스름 돈 봉투에 오늘 매출 적으시던 그 글씨를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앞면, 뒷면, 날짜, 서명란, 시설 직인까지 전부 찍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더 여기 계셔. 반드시 데리러 올게. 안 돼, 나 데려가. 여기 무서워. 엄마가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하셨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시장에서 50kg짜리 쑥 포대를 번쩍 들던 엄마 손이 이렇게까지 약해져 있었어요. 엄마, 나 믿지? 꼭 데리러 와. 며칠만이야.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왜 바로 데려가지 않았냐고요. 지금 데리고 나가면 남편이 눈치챕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안다는 걸 들키면 그 사람이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엄마한테 돈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날 복도에서 들은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다음 차례가 저라고 했으니까. 요양원을 나서면서 건물 외관, 간판, 입소 서류, 엄마 팔뚝의 멍을 전부 사진 찍어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공장 바빠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문자.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려서 잠깐 차보닛에 기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건 엄마 집을 비우기 위해서였어요. 집을 비우고 여자를 들이고 그 집을 제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엄마의 집에서 엄마의 소파에 앉아서 임신한 여자와 나란히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김서방이 하겠다는데 밀어줘야지. 3천만 원을 선뜻 내주셨어요. 사위를 믿으니까. 딸이 고른 남자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끝낼 테니까. 여수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목소리로 녹음 버튼을 먼저 누르고요. 여보, 나 공장 도착했어. 엄마는 잘 계시지? 응, 장모님 제주도에서 너무 좋아하신다. 힐링 프로그램이 원래 2주인데 연장하셨대. 연장. 2주 넘게 핸드폰도 없이 요양원에 갇혀 계시면서 이 사람 입에서는 연장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그런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좋아하실 만하지. 상냥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했어요. 통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한 뒤 공장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법인 카드 결제 내역을 한 달치씩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세무 처리를 남편한테 맡긴 지 2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공장 돌리고 거래처 뛰는 동안 남편이 장부랑 카드 관리를 했는데 그걸 왜 맡겼냐고요. 당연히 믿었으니까요. 남편이잖아요. 3개월 전, 6개월 전, 9개월 전. 내역을 펼치는데 매달 3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비 명목이었는데 수신 계좌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관리하니까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그때 떠오른 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쑥 사업으로 첫 연매출 5억을 찍은 날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축하 외식을 하자고 해서 남편이랑 셋이 앉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사모님이 대단하시다. 여수에서 쑥으로 5억 매출이면 보통이 아니다 하셨거든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돈을 벌면 남편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말도 안 듣습니다. 하.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민망해서 화제를 돌렸고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넘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이 슬그머니 사업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세무신고 때 필요하다. 카드 한도 조정해야 한다. 자동이체 정리해야 한다. 다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저는 바빴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알려줬습니다. 내역을 다 펼쳐놓고 격리 직원을 불렀어요. 법인 통장 이체 내역 전체를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출력물을 한 장씩 넘기는데 매달 300만 원이 빠져나간 수신 계좌가 한 사람 명의였어요. 낯선 여자 이름, 카페 사업자 통장이었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엄마 집 소파에 앉아있던 그 여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격리 직원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표님이 지난달에 법인 인감 들고 어디 다녀오셨거든요. 저한테 직접 인감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사용처를 말씀 안 하셔서 좀 이상했어요. 법인 인감. 그건 사업장의 도장이잖아요. 제 허락 없이 가져간 거였습니다. 인감 사용 기록을 추적했어요. 법무사 사무실, 등기소. 남편이 사업장 지분 50%를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 했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었지만 시도한 거예요. 제 사업장을 반 떼어가려고.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무릎 수술비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아파트가 놀고 있잖아. 그건 엄마 집이야. 담보 잡히는 건 싫어. 아, 너무 융통성이 없어. 집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저는 그냥 제 통장에서 조용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엄마 집 담보를 입에 올렸던 이유가 이제야 소름이 끼치도록 이해가 됐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집을.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녹음을 켜고요. 여보, 시어머니 칠순 준비 내가 도울게. 한정식집 예약 알아보고 있어. 아, 진짜? 고맙다. 응. 그리고 칠순 전에 엄마 서류 좀 정리하자. 무릎 수술 보험 청구 아직 안 한 거 있잖아. 알았어. 칠순 끝나고 하자. 의심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통화를 끊자마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보내진 사이에
친정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법무사가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보세요. 요즘 이런 경우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친정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3개월 전 근저당 설정. 엄마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이 박혀 있었습니다. 설정 서류에 사용된 건 엄마의 인감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직접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는 근저당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한 겁니다. 엄마를 속여서 인감을 빼냈거나 위조했거나 둘 중 하나. 그날 밤 발견한 서류들과 녹음 파일을 전부 USB에 담아 공장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수첩을 꺼내 한 줄 적었어요. 디데이 시어머니 칠순 잔치. 시어머니 칠순이 한 달 뒤였습니다. 그날까지 모든 걸 갖춰놓을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안 남기고 수첩을 덮으면서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성수기 대목이 지나고 열흘 뒤 주말을 틈타 다시 친정 아파트에 갔습니다. 친정 아파트 앞에 서는 건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번엔 뭘 보게 될지 알고 가는 거니까.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안 열려요. 823 엄마 생신. 20년 넘게 같은 번호였거든요.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엄마 집 비밀번호를. 주차장으로 와서 베란다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엄마 옷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 원피스, 그리고 임산부 속옷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물 주시던 화분이 놓여 있던 베란다에 다른 여자의 빨래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이 호수 공과금 명의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이 집 딸인데요. 직원이 전산을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2주 전에 명예 변경되셨는데요. 남편분 이름으로. 변경 신청서 사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 신청인 서명, 전부. 엄마가 요양원에 갇혀 계시는 동안 남편이 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하나씩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윗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이 집 아는 분이세요? 네, 친척이에요. 아, 새로 이사 온 새댁이 임신했더라고요. 발소리 조용히 해달라고 하던데 아기가 곧 나오나 봐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온 힘을 썼어요. 아, 네. 곧이요 하고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속이 찢어지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세댁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를 쫓아내고 들어앉아서 차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로 남편 차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시트를 뒤로 젖히고 몸을 낮췄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내렸어요.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남편 팔짱을 끼더니 장본짐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여자 허리를 감싸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까지 전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찍었어요. 남편이 웃고 있더라고요. 장보고 돌아오는 주말 저녁 아내와 살림하는 남편 표정이었어요. 다만 옆에 있는 게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을 뿐. 두 사람이 사라진 뒤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 아파트 근저당 설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를 좀 더 봐야 하는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발급 기록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서류 가져오시면 제가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CCTV 관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출입 기록 영상을 확보해야 했어요. 관리업체에서 소유자 직계 가족이면 열람 가능하다고 해서 엄마 주민등록등본과 제 신분증으로 신청했습니다. 영상을 받아서 확인하는데요. 남편과 그 여자가 이삿짐을 드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침대 매트리스, 옷박스, 주방용품, 그리고 그 다음날 영상에는 엄마 물건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불, 엄마의 옷, 엄마의 신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밖으로 내가더라고요. 영상을 멈추고 한참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은 안 났어요. 이쯤 되니까 슬픔보다 뭔가 단단한 게 가슴에 차올랐거든요. 공장에 돌아와서 믿을 수 있는 여직원 한 명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공장 초창기부터 같이 일한 사람이에요. 문을 닫고 앉히고 상황을 말했어요. 전부는 아니고 남편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다른 여자와 엄마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까지만. 그 직원이 듣다가 울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 직원이 먼저 울었어요. 사장님, 저도 돕겠습니다. 뭐든 시키세요.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식사를 잘 못하세요. 반찬을 거의 안 드시고 죽도 몇 숟갈 못 드셔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밥을 못 드시고 계신다는 말에 목이 막혔는데 전화기를 쥔 손에 다시 힘을 줬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칠순 한정식집 예약했어. 시댁 어른들 40명 정도 오신다고 하셨지? 메뉴 사진 보내줄게.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였어요.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간 건 칠순 잔치 3주 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전부 펼쳤어요. 요양원 입소 서류에 낯선 필체, 친정 아파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이체 내역, 공과금 명의 변경 신청서, 주차장에서 찍은 불륜 영상, 아파트 CCTV 출입 기록. 한 달 넘게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넘기다가 멈추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이건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이에요. 형사요? 노인 유기,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여기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고 회계 감사를 붙이면 횡령 금액이 더 나올 겁니다. 변호사 말대로 법인 회계사에게 공식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이 걸렸는데 감사 보고서를 받아든 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18개월. 남편이 빼돌린 돈이 총 7,2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그리고 중간중간 사업 경비 명목으로 빼간 것까지 합치면 7,200만 원. 수신 계좌는 전부 그 여자 명의의 카페 사업자 통장이었어요. 3년 전 엄마가 내주신 3천만 원도 그 계좌로 간 거 아닐까? 감사 보고서에는 3년 전 기록까지는 안 나왔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법무사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친정 아파트 근저당 설정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를 추적해 봤더니 엄마 본인이 발급받은 게 아니라 대리인이 위조된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거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와 근저당 설정 일자 사이 정황이 위조를 뒷받침한다고 했어요. 증거는 쌓였는데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엄마 입에서 직접 듣는 거요. 요양원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새 핸드폰을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이 번호로만 나한테 연락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엄마가 핸드폰을 두 손으로 받아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바보처럼 속았다. 사위한테 좋은 시어른 되려고 뭐든 해줬는데 내가 바보였어.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다. 내가 그때 도장을 안 줬으면. 도장? 엄마가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작년에 김서방이 왔어. 내 사업 관련 서류라면서 내 인감도장 좀 빌려가도 되겠냐고. 딸 사업에 필요하다니까 당연히 줬지. 돌려준다더니 아직까지 안 돌려줬어. 그거였어요. 그때 가져간 인감으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만들고 근저당을 설정한 거였습니다. 엄마를 속여서 딸 사업 핑계를 대서 엄마 집에 빚을 박아 넣은 거예요. 엄마가 자책하시는 모습을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불을 여며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요양원 직원을 불러 세웠어요. 입소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술서 형태로요.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위라는 분이 어머니를 거의 끌다시피 데려오셨거든요. 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냐고 계속 물으셨는데 그분이 며칠만 계시면 된다고. 적어주시겠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서까지 확보하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갔어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 자료면 빠르게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주거지가 두 군데를 오가고 있으면 특정이 좀 어렵겠는데요. 제가 날짜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날짜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요. 그날이면 남편이랑 그 여자가 확실히 한자리에 있습니다. 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데이를 5일 앞둔 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사업장 공동명의 정리 좀 하자. 서류 준비해 놨으니까 내일 만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가 서두르는 느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칠순 끝나고 하자. 지금 한정식 집이랑 꽃 주문이랑 정신이 없어. 왜 자꾸 미루냐고. 서류 하나 쓰는 건데. 여보, 시어머니 칠순을 이렇게 대충 하고 싶어? 내가 어머님 잔치 예약까지 다 해놨잖아. 한정식집 예약 확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알았어. 칠순 끝나고 하자라고 물러섰어요.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5일만 버티면 되는데 이 사람이 눈치를 챈 건 아닌지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 날 공장 금고에서 USB를 꺼내 복사본을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에게, 하나는 담당 형사에게. 시어머니 칠순 잔치 초대장을 꺼내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5일. 이날이면 끝납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당일이었습니다. 대형 한정식집 연회장에 시댁 친척과 가까운 지인 4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이 예약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거예요. 장소, 메뉴, 좌석 배치, 꽃장식까지 전부 제가 잡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효자인 줄 알았겠지만 이 잔치판을 차린 건 저였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기 전 주차장에서 담당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2 사람 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한복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양복을 차려입고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꽃다발을 건네면서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시댁 친척들이 역시 효자 아들이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흠칫했어요. 아주 잠깐 눈이 한번 흔들렸다가
금방 능글맞은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잘 왔다. 한복 입으니까 예쁘네. 네, 어머님 칠순인데 당연히 와야죠. 시어머니한테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수고했다 하시면서 제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칭찬은 아니었고 확인이었죠. 며느리가 체면은 차렸는지 자리에 앉으면서 연회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사 후배라는 이름표를 달고 불러온 배를 숄로 가린 채 남편이랑 눈빛을 주고받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들 틈에 내연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축하 건배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어머니 칠순을 맞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사업도 가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늘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어머니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효도. 그 입으로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뒷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감동 스피치에 다들 박수를 치고 있었으니까 뒷문을 열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 2명, 경찰관 2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에 2사람 다 있습니다. 경찰이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한정식 집에 경찰이 들어오니까 친척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남편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이 마이크를 든 채 돌아봤습니다. 형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노인 6이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장 나와 있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들이밀었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마이크를 놓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드는 순간 남편이 한 발 물러서면서 저를 봤어요. 너 이거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소리가 겹치는 사이로 구석 테이블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 여자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하더라고요. 다른 형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횡령 공범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발뺌을 하는데 형사가 제가 제출한 자료를 들었어요. 그 여자 명의 카페 사업자 통장으로 7,200만 원이 입금됐네요. 아파트 CCTV에 찍힌 이삿짐 반입 영상. 주차장에서 남편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영상. 그 여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가 여자의 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숄이 벗겨지면서 불러온 배가 드러났고 친척들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야, 내 칠순 잔치를 이렇게 망쳐놓을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를 향해 고함을 지르셨어요. 칠순 잔치가 망가진 게 먼저인 거예요.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아니라 체면이 먼저.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제 엄마를 요양원에 유기하고 제 엄마 집을 빼앗고 제 사업돈 7,200만 원을 빼돌려서 다른 여자한테 줬습니다.
잔치를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드님이에요.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다가 다쳤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수갑을 찬 남편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뒤이어 그 여자가 다른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연회장 밖에서 시댁 친척들이 멍하니 서서 두 대의 경찰차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뒷짐을 진 채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번호를 눌렀어요. 엄마가 받았습니다. 제가 몰래 사다 드린 그 핸드폰으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끝났어. 다 끝났어, 엄마. 내일 데리러 갈게.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정식 집 주차장에 서서 한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끝났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비로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여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 현관에 실내화를 한 켤레 나란히 놓았습니다. 엄마 거요. 전날 밤에 마트에서 골랐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홍색, 바닥이 푹신한 걸로. 요양원까지 차로 1시간. 어제는 밤새 울다 잠들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핸들을 잡으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데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빼앗으러 가는 길도 숨기러 가는 길도 아니고 데리러 가는 길.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니 엄마가 짐을 챙겨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젯밤 전화 끊고 바로 짐을 싸셨나 봐요. 비닐봉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넘게 이 안에서 지내시면서 가진 거라곤 비닐봉지 하나. 저를 보시자마자 왈칵 우셨어요. 엄마 가자. 짐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슬리퍼 한 켤레, 수건 하나, 제가 사다 드린 핸드폰. 그것뿐이었어요. 엄마 어깨를 감싸고 현관을 나서는데 요양원 직원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차에 태워드리고 여수로 향했어요. 한참 달리다 보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창문에 손을 대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이 바다를 다시 보네.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안 나게 닦았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또 우실 테니까.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엄마를 안으로 모셨어요. 엄마가 실내화를 신으시더니 방문을 여셨습니다. 새 이불을 깔아뒀어요. 협탁 위에 혈압약을 놓아뒀고 창가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국화 화분을 2개 올려뒀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거든요. 요양원 그 좁은 방, 창문도 없던 그 방과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방 안을 한참 동안 둘러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이불에 손을 대보시고 국화잎을 만져보시고 창밖 바다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게 다 네가 한 거야? 응, 엄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몇 달이 걸렸습니다. 친정 아파트 근저당은 위조 서류 기반이라 말소 결정이 났고 빼돌린 돈과 법인 지분도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됐어요. 남편은 구속 상태에서 이혼 조정에 응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확정됐습니다. 그 여자도 횡령 공범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엄마한테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여기 봐. 근저당 말소됐어. 엄마 집은 다시 엄마 거야. 엄마가 등기부등본 위에 손가락을 대시더니 글씨를 한자 한자 더듬어 읽으셨어요. 그러다 고개를 드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오신 뒤로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공장 직원들이 엄마를 위한 환영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공장 앞마당에 테이블 하나 놓고
직원들이 쑥떡을 빚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우리 공장에서 만든 쑥떡. 엄마가 한 입 베어 무시더니 직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걸 만들었어? 눈시울을 붉히시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에 엄마와 나란히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를 끓였거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두부 된장찌개. 밥을 한 숟갈 뜨시는 엄마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번 돈은 엄마랑 나만 쓸 거야.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처음 잡았을 때 얼음장 같던 그 손이 이제 따뜻했어요. 다음 날 공장 사무실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시장 좌판 시절 엄마와 찍은 흑백 사진.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고 저는 교복을 입고 쑥떡 쟁반을 들고 있어요. 그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엄마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두 액자를 가지런히 맞추면서 20년 전 엄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네가 지켜라. 지켰습니다, 엄마. 그날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어요. 여수 앞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잘 살자.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번지고 바람이 베란다를 스치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연자님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깊은 상처도 없지만 그 상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엄마를 지켜내고 끝내 자기 힘으로 일어선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르지요. 저 상황에서 저 같으면 못 참고 그날 바로 쳐들어갔을 텐데 사연자님은 참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냉정한 선택을 해낸 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인내는 결코 약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강해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